스토리 17 비관주의의 유혹. 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디르드리 매클로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세상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그저 더 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낙관주의는 종종 리스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285페이지. 여기서 먼저 낙관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가자. 진짜 낙관주의자는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냥 아니란 태도다. 낙관주의자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낙관주의자의 기초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장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낙관주의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베팅이다. 고인이 된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아주 진지하게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낙관주의자보다 더 설득력 있는 낙관주의의 형제, 비관주의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2008년 12월 29일 현대 경제사에서 최악이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286페이지.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겠다 싶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교수이자 정치과학자 이고르 피나린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다. 파나린 교수의 경제전망 SF 작가들의 솜씨를 방북케 했다. 기사는 아래와 같았다. 피나린 교수는 2010년 6월 말 혹은 7월 초 미국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거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에 놓일 것이다. 중략. 캘리포니아는 그가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구심점을 형성하고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이 아래 놓일 것이다. 텍사스는 텍사스 공화국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 주와 함께 멕시코와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다. 워싱턴 DC와 뉴욕은 대서양 아메리카의 일부가 되어 유럽 연합에 합류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파나린 교수가 북중부 아메리카 공화국이라 부르는 북부 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피보국이 될 것이고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다. 이것은 골방에 앉아서 행설수설 짓거리는 어느 블로거의 글도 아니고 과대망상에 빠진 누군가가 작성한 뉴스레이터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지 일면에 실린 기사다. 287페이지. 경제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는 것은 상관없다. 심지어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것까지도 괜찮다. 실제 역사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해체 과정을 겪는 국가들의 사례로 가득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파나른 교수 방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와 극단적 반대에 있는 이야기, 즉 터무니없는 낙관적인 예측은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의 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 말 일본을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이다. 1946년 혹독한 겨울은 기근을 유발했고 식량은 1인당 하루 800kg라도 공급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라. 모두 기운을 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 크기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수익률을 낼 것이다. 40년 이상 실업률 6%를 넘지 않을 것이다. 전자혁신과 기업경영 시스템의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미국인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일부를 소유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통찰을 따라하려고 애쓸 것이다. 288페이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떠나가라 웃으며 글쓴이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후 일본에 실제 일어난 일임을 명심하라. 여기에서 파나린과 정반대의 관점은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 반대로 종말을 예측한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 그렇다. 비관주는 낙관주보다도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누군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보라. 상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당신의 입만 바라볼 것이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내년에 10배가 오를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나는 즉시 그를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주식의 회계 부정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 나는 모두 일정을 제쳐두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내년에 10배가 오를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나는 즉시 그를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주식이 회계 부정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맞아요. (289페이지)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대공황이 다가온다고 말해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혹은 시장에 상승할 거라고 혹은 어느 기업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보라. 평론가나 구경꾼이나 한 목소리로 당신은 세일리맨이거나 리스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투자 트레이더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그들이 활동한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17,000배가 올랐는데 배당금 포함 말이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매트 리들리는 이성적 낙관주의자의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2의 대공황이 온다고 말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혹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혹은 어느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보라. 평론가나 구경꾼이나 한 목소리로 당신이 세일즈맨이거나 리스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큰 경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비관주의자들의 끝없는 북소리는 그 어느 낙관주의자의 빵빠르도 묻어버리게 마련이다.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멀찌감치하다는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상이 앞으로 계속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하면 정신나간 황당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재앙이 곧 닥칠 거라고 말하면 메가더 재능상을 받거나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다. 성인이 된 이유도 평생 비관주의의 이유는 유행에 따라 바뀌어도 비관주의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다. 290페이지.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실제보다 섬뜩하고 폭력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즉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 한스 로슬랭이 그 저서 팩트 플리스에서 한 말이다. 경제성장이 물론이고 의학기술이 약진, 주식시장의 상승 곡선, 사회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관주의자가 지속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는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0년대에 이렇게 썼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있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지로 추앙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주의에 끌리는 인간의 성향이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생각해보자. 비관주의 유혹 291페이지였습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돈 문제에 관한 비관주의자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비관주의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는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 데니얼 커너먼은 손실도 극도로 싫어하는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 보인다. 긍정적인 기대나 경험 그리고 부정적 기대나 경험이 이 두 가지가 비대칭으로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적 역사가 있다. 기회보다 이업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는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외에 경제적 비관주의가 경제적 낙관주의보다 더 쉽고 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292페이지. 부정적 기대나 경험 이 두 가지가 비대칭적인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적 역사가 있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는 유기체보다 살아남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날씨 경우 그렇지 않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친다 해도 미국인의 92%는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닥치면 당신을 포함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인다. 주식시장처럼 구체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식시장의 영향 전환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크게 홍보된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조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가장 많이 보는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주식시장이 1% 상승한 것은 저녁 뉴스에 간단히 언급되고 넘어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1% 하락하면 피처럼 붉은색의 대문자로 뉴스를 보도할 것이다. 이러니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왜 올랐는지 물어보거나 설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원래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왜 하락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다.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나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또 일을 망쳤나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있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일이 있나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 대한 다양한 설명은 다음에 벌어질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스토리를 짜기 쉽게 만든다. 보통은 역시나 같은 내용이다. 293페이지였습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내용은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전날 주식을 소유한 미국인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는 어쩌면 전 세계가 주식시장 폭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태를 지켜보았다.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다. 당신이 변호사였든 농부였든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역사가 에릭 라우치웨이의 말을 들어보자. 이러한 가치 폭락으로 즉각적인 고통을 받은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도 너무 가까이서 시장을 지켜보고 이를 본인의 운명에 대한 지표로 간주한 나머지 갑자기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중단해버렸다. 경제학자의 조지프 슌페트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돈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의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 시스템 내에서 금융 리스크가 보기 드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돈과 건강,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 영향을 주는 연결 시스템에서 내에서 금융 리스크가 보기 드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용해갈지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비관주의자들은. 2008년 환경주의자 레스터 브라운은 이렇게 썼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그의 말이 맞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 2030년 그 말이 맞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 동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예측이 나온 직후 석유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봐라. 2008년 글로벌 수요, 주요 중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최대량까지 근접했고 유가가 치솟았고 2001년 배럴당 20달러 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8달러 까지 올랐다. 가격이 그 정도에 올랐다는 것은 석유 채굴이 땅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아졌다는 의미였다. 석유 생산업체들은 인센티브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유가당 배럴당 20달러일 때는 굳이 채굴하기 힘든 곳에 있는 석유에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었다. 295페이지. 판매 가격이 채굴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가 되자 그런 것도 인생에 다시 없을 노다지가 됐다. 그러자 새로운 수입파쇄 및 수평 채굴 기술이 등장했다. 인류 역사 내내 지구에 비축된 석유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 꽤 오래전부터 우리 석유 매장량이 큰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바뀐 것은 경제적으로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었다. 석유 역사를 연구한 데니얼 얘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석유 매장량의 86%는 발견 당시의 추산량이 아니라 수정된 양이다. 기술 발전으로 매장량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08년에 수입파쇄법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석유 생산량이 2008년 하루 기준 대략 500만 배럴에서 2019년 1300만 배럴로 늘어났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이제 하루 1억 배럴이 넘는다. 브라운이 최고점을 가정했던 것보다 20% 더 많은 양이다. (2008년에) 석유 추세를 추정하던 비관주의자들에게는 상황이 당연히 나빠 보였다. 그러나 필요가 모든 발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현실주의자에게는 상황이 훨씬 덜 무서웠다. 나쁜 상황을 계속 나쁜 채로 남겨 있을 거라는 가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이고 설득력도 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쳐지고 사람들은 적용한다. 위험이 크면 해결책이 나온 동안도 똑같이 커진다. 296페이지. 이는 경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예측을 내놓은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다. 진보다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 어렵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비극은 많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은 흔치 않다.
1889년 1월 5일 디트로이트 프레스는 언젠가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을 거란 오랜 꿈을 밀어냈다. 이 신문은 비행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썼다. 필요한 연료와 엔지니어를 탑재한 하늘을 나는 기계의 최소 무게는 300에서 400파운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300에서 400파운드 136kg에서 181kg으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그러나 무게 하한은 50파운드. 그러나 무게 하한은 분명 50파운드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다. 50파운드는 22.67kg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동물은 날지 못한다. 자연은 이 한계에 도달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은 넘을 수 없었다. 297페이지였습니다. 6개월 뒤 고등학교 중퇴한 오빌 라이트는 형 윌버를 도와 뒷마당 헛간에서 인쇄기를 뚝딱뚝딱 만들었다. 형제가 합작하여 만든 첫 번째 발명품이었다. 그 뒤에도 발명품은 계속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목록을 꼽는다면 비행기는 적어도 5위 안에 들 것이고 어쩌면 1위일 수도 있다. 비행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세계대전은 끝났다. 도시와 시골 사이의 격차에 다리를 놓고 대양과 각국을 이으면서 전 세계를 연결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최초 비행기를 만든 기나긴 여정에는 흥미진진한 반전이 있다. 두 사람이 비행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프레데릭 루이스 앨런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사 책에서 이렇게 썼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대중들은 라이트 형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사람들은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너무나 확신했다. 그래서 190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라이트 형제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본 것을 틀림이 없이 어떤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마치 어느 날 텔레파시 시연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법한 생각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이 이후 거의 4년 반이 흐른 1908년 5월이 돼서야 이들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을 취재하기 위해 노련한 기자들이 파견되었고 이들이 보내온 흥분된 속보를 노련한 편집자들이 온전히 믿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인간의 비행이 성공하였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사람들은 비행기라는 경이로운 발명품을 이해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처음에 비행기는 주로 군용 무기였다. 그 다음에는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보였다. 그런 다음 아마도 몇몇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됐다. 1909년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업용 화물기 같은 것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화물차는 계속해서 그 육중한 무게를 참을성 많은 지구 위로 느릿느릿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5개월 후 첫 화물기가 이루어졌다. 비행기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갖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과 기업 부도와 같은 비관적 요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관심을 기울이는지 비교해보라. 대규모 전쟁은 또 어떤가? 비행기가 추락은 또 어떤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처음부터 언급된 사례 중의 하나는 1908년 토머스 셀프리지라는 육군 중위가 시범 비행 중에 사망했을 때였다. 몸집을 불리며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파괴는 단 몇 초, 단 한 차례 실패로도 일어난다. 299페이지. 그저 순간적인 자신감 상실로 일어나는 것을 파괴다. 일어나는 것이 파괴다. 비관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쉬운 이유는 따끈따끈한 최근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낙관적
이야기는 역사를 발전을 길게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조각을 맞추기도 어렵다. 의학의 발전 과정을 보자. 작년 한 해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년을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50년을 살펴보면 대단한 것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965년 이후 심장질환을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퍼센트 이상을 감소했다. 심장질환 사망자가 70%를 감소했다는 것은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을 구한다는 뜻이다. 애틀란타 전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년 목숨을 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런 발전을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테러나 비행기 추락사고, 자연재해 같은 빠르고 급작스러운 손실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일주일에 5번씩 매주 닥친다고 해도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됐을까. 지난 50년간 심장질환 감소로 구해낸 목숨에 미치지 못한다. 똑같은 것이 비즈니스에서도 적용된다. 어느 제품이나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 수년 걸린다. 300페이지였습니다. 반면에 실패는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한다면 국회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른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커리어 경우 명성을 쌓는데 평생 걸리지만 그 명성은 이메일 한 통으로도 파괴될 수 있다. 잠깐의 비관주는 삽시간에 보일 수 있는 반면 강력한 동인을 가진 낙관주의는 눈에도 띄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를 할 때는 성공의 대가, 기나긴 성장 도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004년 뉴욕타임스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인터뷰했다. 호킹 박사는 21살에 운동신경 세포위형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컴퓨터를 통해 호킹 박사는 비전문가들에게 책을 팔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늘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21살 때 나는 기차가 0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죠. 그가 대답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 기대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별 감흥이 없게 된다. 비관주의 기대치를 낮추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301페이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가 그토록 매혹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게 잘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반갑게 놀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하다.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 늪이다. 303페이지였습니다. 스토리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돈의 심리학. 전 세계 3천만 베스트셀러, 보너스, 스토리, 수록, 스페셜 메디션. 307페이지 들어갑니다. 매력적인 허구와 스토리는 왜 통계보다 강력한가? 지구에 파견된 애견이 있다. 그 임무는 우리 경제를 애의주시하는 것인데 뉴욕 상공을 배회하며 2007년에는 2009년 사이 경제 규모와 변화를 평가하려고 한다. 2007년 새해 전야에 그는 타임스스퀘어 성공을 맴돈다.
수만 명의 행복한 인파 주위로 휘황찬란한 조명, 거대한 광고판, TV 카메라들이 보인다. 2009년 새 전야제 다시 타임스퀘어를 찾는다. 수만 명의 행복한 인파 주위로 휘황찬란한 조명, 거대한 광고판, TV 카메라들이 보인다. 똑같이 보인다. 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308페이지였습니다. 뉴욕 곳곳에 그 같은 수의 인파가 떠밀려 가고 떠밀려 온다. 그들 주위의 빌딩도 같은 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같은 수고, 연결된 인터넷도 같은 수다. 도시 밖에서는 같은 수 공장과 전구가 똑같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수의 트럭들이 달리고 있다. 땅으로 좀 더 가까이 내려와 보니 같은 수 대학에서 같은 주제를 가르치며 같은 수 사람들에게 똑같은 학위를 나눠주고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도 같은 수다. 그런 기술이 발전한 것을 눈치챈다. 2009년에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2007년에는 없었다. 컴퓨터도 좀 더 빨라졌다. 의술도 좋아졌다. 자동차 연비도 개선됐다. 태양광 기술과 수압 파쇄 기술도 발전했다. 소셜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나라 곳곳으로 비행해도 같은 것이 보인다. 지구 곳곳을 비행하여도 역시나 똑같다. 경제는 그 같은 형편이고 어쩌면 2009년이 2007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다가 숫자를 살펴본다. 2009년 미국의 가계가 2007년보다 16조 달러나 가난해졌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는다. 미국 실업자가 1,000만 명이나 늘어난 사실을 접하고 입이 떡 벌어진다. 설마 하고 의심하던 찰나 주식시장의 가치가 2년 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 잠재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이 이처럼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다. 308페이지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 그가 말한다. 도시들도 봤고 공장들도 봤어. 당신들은 똑같은 지식, 똑같은 도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더 가난해진 거야? 왜 더 비관적이 된 거야?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외견이 볼 수 없었던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경제에 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2007년 우리 주택가격 안정과 은행가들의 신중함, 금융시장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더 이상의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의 모든 차이를 낳았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네거티브가 한번 깨지자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율이 상승했고 은행은 돈을 잃었으며 다른 사업체에 빌려주는 대출금을 줄였었다. 이는 정리해고로 이어졌고 소비자는 줄었고 이는 다시 더 많고 해고로 이어졌다. 새로운 네거티브를 고수한다는 점 외에 2009년의 부와 성장 여력은 2007년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컸다. 그런데도 경제는 80년 만에 최악의 타격을 받았다. 이는 예컨대 1945년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다. 당시 독일은 제조 기반이 깡그리 사라졌다. 2000년대 일본과도 달랐다. 당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이다. 2009년에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네거티브 손실을 입혔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힘 중 하나였다. 309페이지였습니다. 경제나 사업, 투자, 커리어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경제에 미친다. 스토리는 경제의 유형적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연료 내지는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와 같다. 스토리가 좌우하는 세상에 개인의 돈을
관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이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과대평가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스토리는 경제유형적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연료 내지는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이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인가? 다큐멘터리 영원히 사는 법에서 100살이 넘는 부인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하자 그녀는 놀라운 답을 내놓는다. 310페이지였습니다. 휴전 기념일이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휴전 협정을 가리킨 것이었다. 왜요? 프로듀서가 물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1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7,500만 명이 죽었다.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 믿는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매력적인 허구는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투자와 경제에 관해서 말이다. 당신은 똑똑하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걸려있다. 바로 이럴 때 매력적인 허구가 발생한다. 매력적인 허구는 아주 강력해서 그 아무 것이나 믿게 만든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자. 하자지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팠다. 예멘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어른들이 민간요법 하나를 제안했다. 아들의 가슴에 불타는 꼬챙이 끝을 밀어 넣어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을 쓴 후 하자지는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없고 아들이 아프면 뭐라도 믿게 되죠.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나오기 수천 년 전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다. 세균이 발견되고 과학적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피 뽑기, 굶기기, 몸에 구멍을 뚫어서 악마를 빼내기 등 아무 효과는 없고 죽음을 재촉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 311페이지였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절히 필요한데 좋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하자지는 그 추론을 따르는 것이다. 아무거라도 믿어보는 것, 그저 아무거라도 시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런던 대혁병의 연대기를 썼던 영국 소설가 데니얼 디포는 1722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예언과 점성술, 주술, 어리석은 미신에 중독됐다. 죽냐. 달력으로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죽냐. 주택 그 기둥과 거리 모양에는 자신에게 치료책이 있다고 자신을 찾아오는 오라는 의사의 무식한 자들을 광고, 전단이 덕지덕지 붙었다. 그런 전단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장된 문구로 시작했다. 틀림없는 역병 예방약, 감염을 막아주는 확실한 보존제, 공기오염을 막아주는 특효약물. 역병으로 18개월 만에 런던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 이 정도로 큰 위험이라면 뭐라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똑같이 정보가 제한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걸렸을 때 우리 금융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보자. 312페이지였습니다. 우리의 금융 의사결정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보자. 금융 의사결정. 별로 성공한 이력도 없는 TV 투자 해설의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이는 걸까? 투자에 걸리는 것이 워낙 큰 이유도 일부 있다. 주식 몇 가지만 잘 고르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예측이 현실이 될 확률이 1%만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실현될 경우 내 인생이 바뀌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금융에 관한 의견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따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전략을 택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의 금전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쪽 편에서 투자하게 된다. 어느 주식이 10배 오르기를 바란다면 그쪽이 당신이 택한 물이다. 어느 경제정책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당신이 편든 쪽이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 낮은 도박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1%처럼 낮은 확률을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사실이길 바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렇게는 믿는 이유는 현실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매일 극단적인 보상 기회가 주어지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돌팔이 날씨 예보관은 믿지 않으면서 돌팔이 분가는 믿는다. 그 다음 주제에 주식시장이 어떨지 정확히 예측한 데 따른 보상은 다음 주에 햇빛이 날지 비가 올지 예측한 데에 대한 보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314페이지였습니다. 2018년 10년 동안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친 뮤추얼 펀드의 85%가 벤치마크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보통은 이처럼 낮은 성적을 내는 업계는 틈새 시장이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5조 달러에 이른다. 제2의 어른법 빚을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열렬한 믿음을 가질 테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아니면 버니 매도프를 떠올려보자. 뒤돌아보면 그 폰지 사기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수익률을 보고했고 감사를 받는 회계법인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으며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냈는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매도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식한 투자가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모집했다. 그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도 믿고 싶어했다. 이 점이 바로 실수 여지에 대한 대비, 유연성, 경제적 독립성, 앞서 논의한 중요한 테마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사실을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어야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더 크게 인식할수록 금융 분야의 매력적인 허구로 인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예측을 하면서 실수 여지를 가늠할 때조차 우리는 바란다.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내가 옳은 것과 내가 아주 옳은 것 사이에 있었으면 하고 말이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 나머지 예측 범위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07년 마지막 회의에서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경제 약화에 지칠 대로 지친 이사회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잠재 성장률 범위를 1.6%에서 2.8% 사이로 예측했다. 말하자면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안전마진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였다. 현실에서 미국 경제는 2% 이상 쪼그라들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추정치 하한을 오차범위보다 거의 3배나 벗어난 듯 넣었다는 뜻이다. 정책 위반자들이 대놓고 경기 침체를 예언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 침체는 본인들의 커리어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악의 예상도 성장이 더디다.
수준을 잘 벗어나지 않는다. 매력적인 허구이고 믿기 쉬운 애언이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예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 위반자들을 손쉽게 비난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현금으로 바꿨다면 경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당신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 때문에 갑자기 왜곡될 것이다. 315페이지였습니다. 사소한 소동이나 목격담 하나도 마침내 올게 왔다는 신호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는 강력한 동인이다. 나의 금융 목표 및 전망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금융에서 실수의 여지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중대한 것이 걸려 있을수록 실수의 여지도 크게 잡아야 한다.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딸은 1살 정도 되었다.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엄청나게 학습이 빠르다. 하지만 나는 종종 우리 딸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 생각해본다. 딸은 아침마다 아빠가 왜 일하러 가는지 이유를 모른다. 청구서, 가게, 커리어, 승진, 은퇴 준비 같은 것은 딸에게 완전히 낯선 개념이다. 딸에게 연방준비제도, 신용파생상품, 복지,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딸들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316페이지였습니다. 딸은 어리둥절한 채로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 비록 1살에 불과하지만 세상 원리에 대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담요는 따뜻하고 엄마가 붙잡는 것은 위험해서이고 대추야자는 달다. 딸이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구성한 수십 가지 모형 중 하나에 딱 맞아떨어진다. 내가 출근할 때는 때 딸은 월급이 뭐냐, 청구서가 뭐냐 하면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다. 딸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명확한 설명을 갖고 있다.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고 나는 아빠가 놀아주길 바랐기 때문에 지금 나는 슬프다. 딸은 아주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아는 몇 안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따라서 나 역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머릿속의 한정된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 중 많은 것들을 틀린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원리에 대해 아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추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 318페이지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되짚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B.H. 리들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는 상상력이나 직관의 도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다. 너무나 압도적인 양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은 불가피하다. 선별 하나의 기술이다. 선별도 하나의 기술이다. 역사를 읽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 줄 내용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충성심을 옹호한다. 단언 혹은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읽는다. 불편한 진실에는 저항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정의 편이고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데니얼 커너먼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지나고 보면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이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이해가 된다고 착각한다. 이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실수가 생기니 큰일이다. 318페이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나만의 시각과 세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해도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복잡한 세상이 이해가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준다.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환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다음번에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예측한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에는 세상이 당신 생각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탓도 있다. 당신의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를 나는 이해조차 할 수 없고 내가 맹목적으로 당신을 따라 할 경우 해당 의사결정은 당신에게 맞는 것이어도 나에게는 참사가 될 수 있다. 16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이런 식의 거품이 형성된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319페이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은지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시장 예측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예측은 아주 형편없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시장이 매년 역대 평균만큼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의 최고 시장 전략의 20인의 연간 전망 평균을 따르는 것보다 더 정확했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능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터지기 때문에 예측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지 모른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결과 대부분 좌지우지하는 세상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칼 리처즈는 이렇게 쓰고 있다. 리스크란 내가 모든 경우 수를 다 생각하고 했다고 여길 때 남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내가 만난 투자자 중에 진심으로 전체적인 시장 예측이 정확하다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재무상담가들이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예측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 필립 테슬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훌륭한 표현이다. 320페이지입니다. 였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은 계산하고 해결해야 할 분석적인 문제가 아니다. 누가 긁어줘야 할 정서적 가려움증 같은 것이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확실하다는 현실보다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스토리에 집착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성의 영역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혼동하는 탓도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이 2015년에 명왕성을 지나쳤다. 9년 반 동안 48억 km를 움직여 여정이었다. 나사에 따르면 2006년 1월 발사했을 때 예측한 것보다 1분가량 덜 걸렸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테스트 해본 적도 없고 10년 걸리는 여정에서 나사는 99.9998% 정확성을 보였다. 이는 마치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가는데 100만 분 후 4초밖에 들리지 않은 예측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은 정확성의 영역이다. 인간의 행동, 감정 같은 예측 불허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과는 다르다. 비즈니스, 경제, 투자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321페이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깔끔한 공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의사결정에 압도적으로 좌우된다. 명왕성으로 가는 여정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나 경제 투자가 명왕성으로 가는 여정과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사의 엔지니어가 결과를 99.99998% 통제하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근사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 예컨대 돈 문제 같은 영역에서도 꽤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스토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커너먼은 그런 스토리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른다고 했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남들의 계획이나 능력은 소홀히 한다. 과거를 설명할 때도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미치는 능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운의 역할은 소홀히 한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르는 것은 소홀히 한다. 그래서 나음, 믿음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22페이지였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설립자 및 참여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하는 일의 결과를 어느 정도나 좌우할까요? 분명히 쉬운 질문이다. 답은 금방 나왔고 그 다음 80% 이하였던 적도 한 번도 없다. 회사가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조차 이 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그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틀렸다. 스타트업 결과는 자신들의 노력 못지않게 경쟁사의 실적과 시장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자연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계획, 행동, 자금 모집 가능성 같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과 기회를 같은 것들 말이다. 경쟁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산다. 그리고 내 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계획치 않는다. 우리는 눈을 감고 어리둥절한 채로 애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가 우연히 아는 것들을 기초로 내가 활동하는 세상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침대에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에
이를 배회하던 그 예외계인은 어떨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고 확신했으나 남들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알 수 없었기에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외계인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 외계인이다. 324페이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스토리 19.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대단하다. 아직까지 이 책을 읽거나 있다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묶어볼 시간이다. 이번 장은 총정리와도 같다. 여러분이 더 나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될 만한 실천 가능한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도움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나보다 더 아는 자의 리드, 멘토, 타워, 크레인, 키맨이 필요하다. 키맨이 반드시 중요할 329페이지였습니다. 먼저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치과 예약을 잡았다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은 에피소드다. 돈에 관해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클래런스 휴스가 치과에 간 것은 1931년이었다. 그는 입안에 방사 통증이 있었다.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클래런스에게 대충 마취를 했다. 몇 시간 후 클래런스가 깨어보니 치아가 16개 사라지고 편도선은 제거되어 있었다. 모든 게 앗아갔다. 일주일 후 클래런스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 클래런스는 아내는 치과의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이유는 수술이 잘못됐다는 사유가 아니었다. 1931년에는 모든 수술이 죽을 위험을 각오한 것이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클래런스는 애초에 그런 시술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만약 의사가 클래런스 의향을 물어봤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사건은 여러 법정을 전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1931년 당사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동의 여부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았다. 한 법정은 의사에게 최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과학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가 할 일을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 환자는 의사의 치료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의료윤리였다. 이런 철학에 대해 제이카츠 박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 침묵의 세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환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자가 의사결정의 짐을 의사와 공유할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의료윤리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는 자존심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모든 환자는 병이 낫기를 원한다. 둘째, 환자를 낫게 하는 보편적이고 옳은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치료 계획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의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의과대학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교수법을 바꿨다. 즉 치료 계획을 여러 옵션을 펼쳐놓고 환자가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트렌드를 이끌었던 것 중에는 환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 카츠 책도 역할을 했다. 카츠는 책을 통해 의료적 가치에 대해 환자는 의사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환자의 믿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332페이지. 의사가 자신의 의학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펼칠 때 순전히 그 선한 의도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난센스다. 중략,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와 비슷한 직업이 또 있다. 바로 재무상담이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 모른다. 왜 원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나는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크레스턴 휴스턴 치료했던 치과 의사처럼 당신을 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사나 치과 의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들에게 지식이 있다. 그들의 확률을 안다. 그들은 뭐가 주로 효과가 있는지 안다. 비록 환자가 어떤 치료법이 자신에게 꼭 맞는지 의사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332페이지였습니다. 재무 상담가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진실을 자신의 재무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지 재무 상담가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점을 미리 경고해두고 여러분이 이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일이 잘 풀릴 때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됐을 때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행운과 리스크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동기할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333페이지였습니다. 자존심은 줄이고 부를 늘리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 쌓이지 않는다. 까지 읽어드렸습니다.